AI 시대의 변화, 경제 불안, 취업난, 인간관계의 복잡함.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 많은 스트레스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 내 인생에 행복한 날이 올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럴까? 이런 생각들로 잠 못 이루는 밤, 혼자 울적해지는 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200년 전 조선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교과서에서 배운 딱딱한 실학자의 이미지를 떠올리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한 인간으로서의 정약용을 만나보겠습니다. 실제로 정약용의 삶은 현대인들이 겪는 고민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어려움, 가족을 잃는 아픔,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따돌림.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역경을 지혜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 워킹맘보다 바빴던 정약용. 여러분, 정약용이 얼마나 바빴는지 아시나요? 정약용은 조선시대 최고의 멀티플레이어였습니다. 정치가, 학자, 발명가, 건축가, 의사, 법관, 시인, 소설가. 한 사람이 이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현대로 치면 대기업 임원이면서 동시에 대학 교수, 변호사, 의사, 건축사, 작가, 유튜버까지 하는 셈이죠.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특히 암행어사로 활동할 때는 지금의 국정감사관 역할을 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부정부패를 단속하고 억울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했죠. 하지만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그는 항상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 평균 3-4시간밖에 못 자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직장 생활은 현대의 직장인들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관료사회는 지금의 대기업 못지않게 파벌과 정치가 심했습니다. 정약용은 개혁적인 성향 때문에 기존 기득권층의 미움을 샀습니다. 쟤는 너무 잘난 척한다. 서학 서양학문을 공부한다며. 조선의 전통을 무시하는 놈이다. 왕의 총애만 믿고 건방지다. 이런 뒷담화와 따돌림에 시달렸습니다. 현대 직장에서 혁신을 추진하다가 고립되는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이었죠. 더 심각한 것은 종교 문제였습니다. 정약용이 천주교에 관심을 보이자 주변에서는 빨갱이라고 몰아세우는 것과 비슷한 탄압을 가했습니다. 정약용에게는 9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6명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현대 의학으로도 자식을 잃는 부모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조선시대에는 더욱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셋째 아들 정학년을 잃었을 때 정약용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빈 방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하지만 슬픔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다. 살아있는 가족들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 이 시에서 우리는 정약용이 얼마나 깊은 슬픔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슬픔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18년간의 유배, 현대의 코로나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고립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약용의 가장 큰 시련은 18년간의 유배였습니다. 1801년 49세의 나이에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가족과 헤어져 혼자 살아야 했죠. 현대로 치면 해외 발령으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3년 지속되어도 힘들었는데 정약용은 18년 동안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유배 기간 동안 그의 가장 훌륭한 작품들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등 조선 후기 최고의 걸작들을 모두 유배지에서 썼습니다. 정약용은 유배 기간 동안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났으니 월급도 없고 유배지에서는 마땅한 수입원도 없었습니다. 현대로 치면 50세에 갑자기 해고당해서 18년 동안 실업 상태로 지낸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검소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음식의 소중함을 안다. 돈이 없으니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 외로우니까 사람의 소중함을 안다. 이렇게 역설적 사고로 어려움을 지혜로 바꾸었습니다. 정약용은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감정 분석 일기였습니다. 오늘 나는 왜 화가 났을까? 이 감정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 인식과 메타인지 훈련을 200년 전에 이미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약용의 일기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침에 하인이 실수를 했을 때 크게 화를 냈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내가 화낸 진짜 이유는 어제 밤잠을 못 잤기 때문이었다. 하인의 잘못이 아니라 내 컨디션 문제였다. 내일은 충분히 자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정약용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특별한 호흡법을 사용했습니다. 깊게 들이마시면서 마음의 어지러움을 받아들이고 천천히 내쉬면서 평정심을 되찾는다. 이는 현대의 마음챙김 명상과 거의 같은 방법입니다. 또한 그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매일 산책을 하며 자연을 관찰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듯 내 마음의 괴로움도 잠시 스쳐갈 뿐이다.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듯 내 고민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정약용은 상황 재해석 전문가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상황은 유배형을 받아 모든 것을 잃었다. 부정적 해석은 내 인생은 끝났다. 모든 게 틀렸다. 다시 정약용의 해석은 이제야 진짜 공부할 시간이 생겼다. 세상의 시끄러운 정치에서 벗어나 학문에 집중할 수 있다. 상황, 가족과 떨어져 외롭다. 부정적 해석은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정약용의 해석은 혼자만의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자신과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내면을 탐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러한 해석은 현대인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겠죠. 또한 정약용은 큰 목표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성취감을 느끼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목민심서를 쓸 때 그는 하루에 몇 자씩 쓸 것인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작은 보상을 주었습니다. 오늘 계획한 분량을 다 썼으니 저녁에는 좋아하는 차를 마시며 쉬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작은 성취들을 쌓아가며 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배지에서 혼자 살았던 정약용은 사회적 연결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통해 가족, 친구들과 꾸준히 소통했습니다. 또한 지역의 젊은이들을 가르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현대의 SNS나 화상통화와 비슷한 역할을 편지가 했던 것입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울 방법을 찾았습니다. 유배지에서 농민들의 농업기술을 개선해주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며 그를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 고통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고통도 의미가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개인적 고통을 사회적 기여로 승화시켰습니다. 우리도 정약용처럼 힘든 시기를 남을 돕는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실직했다면 같은 처지의 구직자들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질병을 앓았다면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경험담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혼을 겪었다면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후배들에게 효과적인 공부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현대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봉사활동, 멘토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내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재능 기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 힘들다 는 생각에서 벗어나 내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적 고통이 사회적 가치로 변화되면서 자신의 삶에도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에게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신과 완전히 대립했던 사람들과도 개인적으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사람과 생각을 분리해서 보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정치적 견해에는 반대하지만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는 존중합니다. 이는 현대 직장에서도 정말 필요한 지혜입니다. 회의에서 의견이 충돌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도 적이 될 필요는 없죠. 업무는 업무고 사람은 사람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약용이 자신을 탄핵한 대신들의 심정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그들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다.
방법은 다르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고 말이죠. 정말 대인배다운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갈등 상황에서 정약용은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을까요? 그에게는 특별한 4단계 대화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화가 나신 것을 이해합니다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달래주었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서로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대립이 아닌 협력의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차이점을 건설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다만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문제의 핵심을 짚어주었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함께 해결책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며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런 대화법이 있었기에 정약용은 수많은 비판과 공격을 받으면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비판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었죠. 그의 비판 대응법은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먼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비판의 내용 중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부분을 찾아내었죠. 놀랍게도 비판한 사람에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까지 제시했습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을 괴롭혔던 일부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과도 점차 관계를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 방법이 참으로 인상적이었는데요. 먼저 작은 친절부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작은 것들을 찾아서 도움을 주었던 것이죠. 상대방이 나쁘게 대해도 자신은 항상 예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정약용은 또한 조선시대 최고의 네트워킹 전문가이기도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학자, 관리, 문인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인맥을 유지했죠. 이들과의 관계가 그의 학문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네트워킹 방식도 정말 현명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나 자료를 먼저 보내주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냈죠. 상대방의 개인적 상황이나 관심사를 기억하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약용이 동시에 멘토이면서 멘티였다는 것입니다. 유배지에서 만난 젊은이들을 가르치며 그들의 성장을 도왔고 동시에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학자들에게는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양방향 관계가 그를 더욱 성장시켰던 것이죠. 정약용이 유배 기간 동안 무려 500여 권의 책을 썼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8년 동안 500권이면 계산해보니 13일마다 책 한 권을 완성한 셈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속도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약용은 시간을 다루는 천재였습니다. 하루 24시간을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정확하게 배분했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는 마음을 가다듬고 몸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썼습니다. 현대로 치면 명상과 스트레칭 시간이었던 셈이죠. 6시부터 8시까지는 아침을 먹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8시부터 12시까지 이 4시간이 정약용에게는 황금 시간이었습니다. 머리가 가장 맑은 오전에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연구를 했던 거예요. 점심시간과 휴식을 2시간 가진 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글을 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전에 연구한 내용을 실제 책으로 만들어내는 시간이었죠. 4시간 동안 오직 글쓰기에만 몰두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식사를 하면서 지역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사람들과의 소통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8시부터 10시까지는 편지를 쓰고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절대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지 않았어요. 요즘 사람들이 스마트폰 보면서 일하고 TV 켜놓고 공부하는 것과는 정반대였죠. 목민심서를 쓸 때는 오직 목민심서만, 경세유표를 쓸 때는 오직 경세유표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깊게 파야 맑은 물이 나온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한 가지에 깊이 집중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얕게 여러 개 파는 것보다 하나를 깊게 파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2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정약용이 완벽주의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완성주의자에 가까웠어요. 100% 완벽하게 만들려고 시간을 끌기보다는 80% 정도 완성되면 일단 마무리하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날 때 수정하고 보완했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80% 완성된 10개의 작품이 100% 완성된 1개의 작품보다 세상에 더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말이에요. 정말 현명한 생각이었습니다. 정약용에게는 또 다른 비밀 무기가 있었는데 바로 매일매일 조금씩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이었습니다. 새로운 한자 10개를 익히고 새로운 역사 이야기 하나를 공부하고 새로운 시 한 편을 읽고 새로운 사람 한 명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의 일과였어요. 이런 작은 학습들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그를 조선 최고의 학자로 만들어간 것입니다. 마치 매일 한 방울씩 떨어뜨린 물이 결국 항아리를 가득 채우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에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답했죠. 이런 지속적인 자기 점검이 그를 계속 발전시켜 나간 원동력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인생을 돌아보면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했고 그가 추진했던 수많은 개혁 정책들은 기득권의 반발로 무산되었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정약용이 이런 실패들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실패는 성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공하지 않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실리콘밸리에서 말하는 fail fast, learn faster 200년 전에 이미 실천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마인드셋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성장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은 언제든지 변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바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대신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이지만 계속 성장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50세라는 늦은 나이에 유배를 떠나면서도 그는 이제 진짜 공부를 시작할 때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는 법이 없었던 거죠.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유배지에서도 그 많은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정약용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비교했죠.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SNS를 보며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과 자신을 비교하며 우울해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마인드셋이었습니다. 정약용에게 진짜 경쟁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이었던 거죠. 그리고 정약용은 항상 장기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당장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이것이 10년 후, 20년 후에는 어떤 의미가 될까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유배 생활은 당시에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인류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을 남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만약 그가 당장의 고통에만 집중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약용은 감사할 점을 찾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서 감사하다.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어서 감사하다. 나를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 라고 말이죠. 이런 감사의 습관이 그를 절망에서 구해주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거든요. 재미있게도 정약용은 200년 전에 이미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디지털이 없었지만 외부의 자극과 소음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었거든요.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스마트폰 없는 시간을 만들고 SNS를 보지 않는 날을 정하고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정약용은 매일 일정 시간을 온전히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또한 빠른 것보다는 깊은 것을 추구했습니다. 빨리 가려고 서두르면 오히려 늦어진다. 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거든요. 현대의 패스트 라이프에 지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조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정말 최소한의 것들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오히려 더 풍요로웠다고 했어요.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가진 것이 행복이다 라고 깨달았던 거죠. 요즘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인데
정약용은 200년 전에 이미 그 지혜를 터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건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걸 몸소 체험했던 거예요. 정약용은 또한 일과 삶의 균형을 정말 잘 맞췄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족에게 편지 쓰는 시간, 자연을 감상하는 시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거든요. 일만 하는 삶은 기계와 다를 바 없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67세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오늘 배운 것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어요. 현대의 평생학습 시대에 딱 맞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약용에게 행복이란 쾌락이 아니라 의미였습니다. 유배지에서의 힘든 생활도 그것이 후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던 거죠.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자체로 행복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정약용은 진정한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중시했거든요.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이해하는 사람이 더 소중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내적 평화였습니다. 정약용은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평온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디서든 천국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어디서든 지옥이다 라고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정약용에게 가장 큰 기쁨은 어제보다 나아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정약용은 9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교육 철학은 정말 현대적이었어요. 아이에게 답을 주지 말고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라가 그의 원칙이었거든요. 아이들에게 암기를 시키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길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실패의 가치를 가르쳤어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아이는 도전하지 않는다. 도전하지 않는 아이는 성장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무엇보다 각 자녀의 개성을 존중했습니다. 모든 아이를 같은 틀에 맞추려고 하지 마라. 각자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주어라는 것이 그의 교육관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는 자연의 힘을 믿었습니다. 매일 산책하고 명상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건강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든다는 것을 몸소 실천했던 거죠. 정약용은 신분제가 엄격한 조선시대에 살았지만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귀하고 처남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또한 모든 사람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움의 기회는 신분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 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환경의 중요성도 일찍 깨달았습니다. 자연을 파괴하면서 얻는 발전은 진정한 발전이 아니다 라고 했거든요. 정말 시대를 앞서간 생각이었죠. 만약 정약용이 현대에 살았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도 실리콘밸리의 혁신가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기업가였을 것 같아요. 기술을 통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인문학적 성찰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누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 평생학습을 실천했을 것입니다. 또한 SNS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면서도 정기적으로 디지털 디톡스를 했을 거고요. 이제 여러분도 나만의 정약용이 되어보세요.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폰을 끄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 30분이라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매일 밤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 큰 목표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매일 조금씩 성취해 보세요. 네 번째로 매일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약용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마지막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었다. 여러분도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정약용의 꿈은 개인의 성장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정약용의 지혜를 실천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쳐보세요. 작은 친절, 진심 어린 격려, 따뜻한 관심. 이런 것들이 모여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정약용의 지혜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년 전 강진의 유배지에서 홀로 앉아 글을 쓰던 정약용도 지금 이 순간 그의 지혜를 배우려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약용의 지혜가 작은 위로와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와 함께 여러분 모두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